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2025년인데 원래 첫째 시간에는 뭡니까? OT 같은 걸 하는 걸로 관습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OT는 2년 전인가? 제가 그 합격 전략 설명회라고 그 촬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합격 전략 설명회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 조금 그 강조 드릴 것만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이론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론을 공부하시는데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인데 제가 올해 시험을 봤거든요. 그 시험은 제가 시험 치는 당일날 5시가 되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띄웁니다. 그래서 5시에 정확히 1초도 안 틀려요. 아마 그 예약 걸어놓고 띄우나 봐. 예약 걸어놓고 띄우는 모양인데 그 문제를 봤어요. 그 전에 그 여러분들 반응을 한번 봤어요.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얼마나 어렵길래 이렇게 어렵다 그러지? 역대급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걸 잘 못합니다. 왜 다른 그 선생님들 보면 올해 얘 문제 난이도는 이 정도고 해서 점수가 작년보다 높아질 거고 낮아질 거고 이렇게 예측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는 문제와 여러분이 보는 문제는 달라요. 그때 문제를 제가 봤거든요. 안 어려워요. 문제가.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데 이걸 왜 어렵다고 느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안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가 있고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답이 뻔해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가 서술형 시험으로 바뀐 이후에 이제 우리는 시험 범위가 일정 정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과의 내용학은요, 이거 정말 강의하는 사람도 힘든 게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내용학의 내용들이 매년 조금 바뀌어주면 강의가 좋아요. 새로운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절대 부활을 못 합니다. 무덤 뚫고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덤 뚫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책들 내가 한 이야기 아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못 한다고. 이미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학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사회 사상 같은 하버마스 같은 분들, 아니면 마이클 샌델 같은 분들은 살아있죠. 그 사람은 어떤 책을 또 낼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는 다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들의 저서들이 변경될 가능성이 제로예요. 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을 한 10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상 나올 수 있는 영역이 거의 대부분 나와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이게 도대체 뭘 묻는지를 파악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제시문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안 돼요. 이게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암기할 때 맥락에 대한 이해나 그 이론이 어떤 측면에서 어떤 주제하에서 나온 이론이고, 그렇죠? 그 관련되어 있는 맥락적인 지식이 없으면, 소위 말해 깊은 이해가 없으면 문제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답은 똑같아. 예전에 기출에도 나왔던 거예요. 예전 기출에도 나왔던 건데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요. 하기 때문에 이게 뭘 묻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깊은 이해가 없으면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물론 암기를 안 하면 쓰지를 못해요. 시간 내에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하시잖아요?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론을 이해할 때는 제일 먼저 뭘 파악해야 되냐면 다루는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어떤 이론이 있는데 어떤 주장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를 파악하셔야 돼요.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시험장에서는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문제화돼요. 이 주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예를 들어 뭐 덕과 행복의 관계가 뭐냐 뭐 이런 식의 주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제를 다루고 이 주제하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구나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주제에서 나온 주장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장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한 그 학자의 주장인데 모든 주장은 어쨌든 간에 이 주장을 이해한다라는 건 이 주장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모든 이론은 개념으로 구성됩니다. 관념으로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용어와 정의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어떤 용어로 표현되고 있고, 그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러니까 의미죠, 의미. 모든 개념은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걸 아셔야 되고, 플러스 개념들 가지고 이론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줄짜리 이론은 없어요. 이론은 그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들의 정합적 체계예요. 그 안에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로직이 있어요, 로직이. 그 로직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로직. 여러분들, 로직은 어렵지 않습니다. 로직은 전제와 결론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제와 결론으로. 모든 로직은 전제와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해요,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주장을 파악한다는 건 요것과 관련된 주장하고 요것과 관련된 주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주장으로부터 어떤 결론적 주장을 이끌어냈는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뭐 덕과 행복의 관계가 뭡니까? 이런 주제가 있을 때 그러면은 전제가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분석적인 명제들이 동들되는데 덕이란 뭐다? 행복이란 뭐다? 따라서 덕과 행복의 관계는 뭐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덕이 뭐다? 행복이란 뭐라는 거 전제로 사용될 것이고 그래서 덕과 행복의 관계는 무엇이다? 라는 건 결론으로 사용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올해 같은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좀 이상한 문제,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처음 이렇게 막 귀퉁이에 있는 것들, 아니면은 뭐, 이거 예상하지 않은 게지. 이게 왜 시험 범위 안에 들어오지?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해도 나와요. 한두 문제씩은. 그거는 그냥 안 써도 돼요. 왜냐면 다 틀리거든요. 그거 다 틀리는 문제가 무슨 변별력이 있어요. 그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저는 반드시 나와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하니까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하실 때 요 점을 좀 신경을 쓰시고 잘 보세요. 이게 이 학자가 지금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나?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 그리고 이론들은요, 이 주제들 있고 또 주제들 있고 이 주제들과 주제들 사이에 또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것들 사이에 전체적인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가자면 같은 동일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주희와 왕수희는 어떤 주장을 하냐. 이거는 비교 문제예요. 비교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경물이다. 경물이 뭐냐라는 주제가 있을 경우에 주희가 그 주제에 대해서 주장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양명이 주장한 게 또 있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학자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비교형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 선대를 비판하면서 발전을 해요. 하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그냥 한 명 한 명 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학위 논문을 쓰시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안에 문제 보고 쏟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에는 천재는 아닐 거예요. 천재라면 수업에 안 들어와요. 여기 왜 들을 이유가 없지.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천재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제 친구가 천재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수능이지만 저희는 학력고사거든요.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보면 언제나 전국 1등이에요. 1등인데 그리고 그걸 공부를 많이 하냐? 체력이 약해서 11시 되면 자요. 잡니다. 저하고 같이 독일어 공부를 했거든요. 저하고 같이 독일어 공부했는데 저는 2달 뒤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저는 여전히 관사 외우고 있을 때 얘는 2달 만에 소설책을 읽어요. 독일어로. 그리고 문과생이잖아요. 문과생인데 그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있죠. 거기 나갔어요. 나가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9명이 과고 애들이었어요. 9명이 과고고 문과에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가지고 10등 안에 전국에. 아, 천재입니다. 천재고 어마어마합니다. 아, 저게 천재고 하늘이 내려준 천재구나.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 스타일인데 여러분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기는 반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평범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는 반복입니다. 반복이거든요. 제 강의 스케줄이 1년 스케줄이 그런 식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다 따라오시면은 4번 정도 반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암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4번 했는데 대신에 여러분들 요 암기를 계속 미뤄두지 마세요. 미뤄두지 마시라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 수업 자료로 치면은 헬레니즘, 그러니까 에피쿠로스까지 할 텐데, 그 한 주에 나가는 학자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명에서 4명이에요. 3명에서 4명이거든요. 하니까 그 복습을 하시고 암기를 한 번씩 하면서 지나가셔야 돼요. 물론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 어떤 분 말대로 주의하고 난 다음에 양명하면 주의가 사라지고, 양명하고 난 다음에 율곡을 하면 양명이 사라지고,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절대로 완전히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암기를 할 때는 수월해집니다. 그렇죠? 암기를 몰아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7월 달쯤 가서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복습할 때 한 번씩 다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실제로도 일주일에 나가는 그 양이, 물론 학자들이 많지만, 많아봐야 4명 정도? 4-5명 정도의 학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주일 동안 복습하실 때 한 번쯤은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습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마세요. 그냥 한번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그거 나중에 하다 보면 이해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해될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루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9월 달쯤부터 암기 시작하지. 그때 되면은 이만큼 쌓여요. 이만큼 쌓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네, 한 번씩 하면서 이렇게 반복을 자주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강의 자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아마 여러분한테 드렸던 게 보충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보충 자료 보시면은 앞에 그 출제 영역 있죠? 참고로 지금 어떤 게 출제되었는지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내용이 있을 텐데 이거는요.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제 강의 교재 강의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출력해서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다 아니면 복습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매 학자가 끝나면은 제일 마지막에 그 학습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8페이지를 보시면 있죠. 이거는 제가 왜 드렸냐면 공부를 만약 하신 다음에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예를 들어 2번째, 덕의 가르침의 의미를 덕의 성격에 관한 소피스트의 관점을 근거해 서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술할 수 있으면은 복습이 된 겁니다. 서술할 수 있으면 복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요 장소에서 이해를 다 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보면 잘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여기 지금 현장 강의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아마 인터넷 강의 조금 이렇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하셔가지고, 요 부분이 만약에 복습할 때 잘 이해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부분만 이렇게 찾아서 들으시면은 충분할 정도의 양이 아니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고요. 참고로 강의 시간은 10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1시에서 2시는 식사를 하시고,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1시간 정도 하고 10분씩 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잔소리 하나를 하시자면은 그 시험 기간에 그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모든 스케줄을 자기 자신의 공부에 좀 맞춰서 그렇게 좀 살아가고 단순한 삶을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부한 사람한테는 제일 독이, 저도 공부를 좀 오래 해봐서 아는데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뺏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유학을 가가지고 했을 때 제일 장점이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공부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지 놀고 싶다고 나한테 전화해 같이 놀자라는 놈 없어요. 없고, 왜냐하면 나도 그렇기 때문에 안 놀아줄 수가 없어. 근데 거기 가면은 그런 경우도 없고, 뭐, 인간관계가 굉장히 단순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거기에 투여됐던 시간이 많이 좀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적어도 1년 정도는 그렇게, 그런 삶을 좀 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나머지 이야기들은 하다가 좀 생각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서양, 요 1, 2월은 윤리사상입니다. 서양윤리, 동양윤리, 한국윤리 포함해서 그 윤리사상인데, 서양윤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스케줄은 서양윤리 4주, 다음에 동양윤리 4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경험에 따르면은 이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 2500년의 역사입니다. 동서양 2500년의 역사고 학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서양 4주, 동양 한국 4주 이렇게 하는데 서양이 4주 만에 끝나지 않으면 보강을 중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보면 한 10주 정도 한 것 같아요. 보강 한 2번 정도 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잔소리는 그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소피스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파르메니데스입니다. 아마 소피스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자, 소피스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여러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이건 학파가 아니에요. 학파가 아닙니다. 이거는 소피하고 이스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자라는 뜻이에요. 현자. 소피스트는 원래 현자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의 문학 작품에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로 불리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의 이 소피스트들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 주장들이 많이 있고 해서 지금 보면 궤변론자 이런 식으로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 윤리의 출발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크라테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서양 윤리의 출발점은 소피스트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요. 소피스트 이전에는요, 그리스 철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문제를 다뤘어요. 자연의 제1원리가 뭐냐, 이렇게 다뤘거든요. 그런데 소피스트들이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하기 때문에 윤리학이라는 게 인간의 문제잖아요. 자,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간단하게 요 이야기부터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거 왜 이렇게 늦게 넘어가지? PPT가 왜 이렇게 늦게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윤리적 입장을 알기 위한 그냥 배경 지식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피스트는 학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소피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마다 각각의 생각들이 또 달라요. 윤리와 관련해서는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도 있어요. 도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프로타고라스처럼 좀 상대주의자인데 좀 건전한 상대주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분들 뭘 탐구했냐? 언어, 종교, 기술, 시가, 윤리학, 정치학. 요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인간과 관련된 학문들이에요. 자연학을 탐구하지 않았어요. 자연의 제1원리가 뭐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알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학문들, 그중에서 이분들이 서양 학문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건
수사학입니다. 변론술이라고 보통 불려지는 수사학인데 서양의 논리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토대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왜 이 사람들 이 수사학이나 변론술을 발전시켰는지는 요 밑에 보시면 자, 활동 목표, 현실에서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구축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 이 소피스트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대는 민주정 아테네 시대예요. 민주정 아테네 시대거든요. 자, 민주정 아테네 시대 때 이 소피스트들, 아테네 출신들도 있고, 비아테네 출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테네가 그때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돈도 그쪽으로 많이 몰렸겠죠. 그럼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서울에 그 학원군이 형성되는 데가 보통 그 중고등학교 학원군이 형성되는 데는 인구가 많고 돈의 흐름이 좋은 데입니다. 학생들이 많아야 되고 어쨌든 간에 여기 이렇게 오는 거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기 홍보하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자, 민주정 아테네예요. 여러분 민주정 아테네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민회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재판정이에요. 재판정. 자, 그러면 민주정 아테네에서 살아갈 때, 시민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민회에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되고 재판정에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든지 재산도 다 뺏겨.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 수사학은 좀 필수라는 거지. 그래서 이분들이 현실에서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실용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구축하고 그걸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민주정 아테네에서 출세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할 수 있으려면 이게 있어야 돼. 이걸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의 변론술을 보고 이런 식으로 정의해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의 주장은 강하게 하고 남의 주장은 약하게 하는 기술. 그게 수사학이다. 소피스트들이 이야기. 그렇죠. 그래야 내가 살아남아요. 내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다. 자, 탐구 방법은 어떻게 사용했냐? 경험 귀납적 탐구 방법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경험을 벗어나는 인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경험을 벗어나는 인식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탐구 방법을 취하게 되면은 요와 같은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하고 보편적인 지식 이런 거 소유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면 지식의 가치는 뭐냐? 실용성이다. 자, 소피스트 현대의 실용주의의 근원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런 것만 좀 알아두시고. 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피스트의 상대주의인데 먼저 인식론과 관련된 상대주의를 볼게요. 자, 요것도 아마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하냐? 이분들의 윤리적 상대주의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 하는 겁니다. 자, 주제는 이런 거예요. 보편타당한 인식은 가능하냐? 보편타당한 인식은 가능하냐? 자,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 인식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A는 B다라는 명제가 있을 경우에 보편타당한 인식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개인이든 어떤 장소이든 어떤 시간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가능하냐는,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지식이 가능하냐,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런 인식이 가능하냐, 그런 지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사람들의 주장들을 한번 봅시다. 인간의 인식은요, 우리가 뭘 인식하잖아요? 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이런 거 인식하잖아요? 이건 그걸 인식한다면 이건 무엇이다라고 판단하잖아. 그렇잖아요? 이거 책상이다, 교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인식은 가변적인 존재 방식을 지닌 인식 대상. 이거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죠. 끊임없이 변하죠. 그렇죠? 이거 가변적이야. 항상 변해요. 자, 그리고 그런 대상과 관계하는 인식 주체의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감각지각, 이건 주관적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온도의 물이라도 어떤 사람은, 예전에 제가 한번 겨울에 괜히 이상한 뻘짓 해가지고 고생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 꼬마가 겨울에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겨울에 워터파크 아시죠?
겨울 워터파크. 야, 거기 한번 가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따뜻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뭐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줄 서야 되더라고요. 와, 너무 추운 거야. 죽겠어요.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그때도 분명히 겨울 날씨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온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그 기온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다 입고 나오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주관적인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달라. 그리고 같은 사람도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인식 대상도 가변적이야. 그리고 우리의 주관적 경험도 상황과 장소,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인식은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소피스트들은. 그렇죠? 이게 경험주의의 어떤 모토이기도 합니다. 경험 안에 있지 않은 건 우리 정신 안에도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인식 대상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 있죠. 이렇게 지식이나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대적 타당성만을 가진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요 단어하고 아까 보편 타당성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반대말인데 상대적 타당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김병찬이 있고 홍길동이 있어요. 자, 김병찬이 요 교탁에 대하여 A는 B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인식을 한 거지. 자, 그러면 요것이 가지고 있는 요 인식 있잖아요. 요것이 가지고 있는 타당성은 그렇게 판단한 판단 주체에게만 타당하다는 거예요. 얘는 홍길동에게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홍길동은 그런데 A는 not B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요 두 문장만 보면 모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언뜻 보면은 하나가 진리이면 하나는 거짓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참이다. 근데 이게 무슨 관계에 있다라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건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대적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요 판단은 요 판단자에게는 타당하고 하지만 이 판단자에게는 타당하지 않아. 요 판단은 이 판단자에게는 타당해. 하지만 이 판단자에게는 타당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세계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그 판단은 판단자에게만 타당해. 그런데 이게 다른 존재자들에게도 타당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이게 상대주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내린 판단의 진위를 판정해주는 보편적이고 절대적 기준 이런 거 없어. 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 두 판단이 있을 경우에 이게 상충하는 두 판단이 있을 경우에 무엇이 진리이다라고 판정을 하려면 제3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보편 타당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비춰서 이건 참이고 이건 거짓이다. 그런데 그것 없다는. 없든지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알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상대주의적 인식론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게 그대로 윤리학에 적용이 돼요. 윤리학에. 자, 한번 봅시다.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주제는 이런 겁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윤리는 존재하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 아마 이번에 아직까지 제가 교과서 구입을 못했는데 2025년 개정된 그 아마 교과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 교과서 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보면은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하나가 상대주의, 하나가 보편주의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데 나중에 보실 소크라테스 같으면은 당연하지. 당연히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윤리는 가능하지. 그리고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인식론에서 상대주의를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안 돼요. 소크라테스한테는 소피스트들은 이런 윤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한 윤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봐요. 모든 사람들에게 타당한 윤리는 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규범의 체계가 있죠. 그 규범의 체계는 한국에서만 타당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의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체계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타당해요. 자, 왜 그렇게 생각했냐? 보편 타당하고 절대적인 도덕적 지식. 자, 이 도덕적 지식도 지식의 일종인 한해서 보편적인 지식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 모든 지식은 주관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개인과 사회의 구체적인 상황의 기초에 확립된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다양한 도덕 규범들의 체계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소피스트는 기본적으로 도덕을요 관습으로 봐요. 기본적으로 관습으로 봅니다. 자, 도덕 체계를 혹은 개별적인 도덕 규범들을 전부 관습으로 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회 어떤 공동체가 있을 경우에 아니면 어떤 개인이 있을 경우에 그 공동체든 개인이든 자기 역사 과정에서 형성, 그 공동체 특징,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비추어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어때요? 보편타당한 규범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회는 각각의 사회마다의 나름의 역사가 있고 나름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 형성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관습으로 봐요. 노모스라고 원래 불려지는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모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관습은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봅니다. 자, 도덕 판단의 진위 여부를 가려주고 도덕 규범들의 체계들 사이의 우열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보편타당한 기준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아. 요게 기본적으로 윤리적 상대주의의 교훈이에요. 이런 거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 아까 그 탐구 방법 어떻게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경험 기ün합적 탐구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특히나 좀 이따 보실 프로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입법가예요. 법률가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자, 그리스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배 타고 식민지 개척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그리스라는 데는 농사가 안 돼요, 잘. 농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넓은 토지도 없어요. 그 산악 지역이라 가지고 폴리스가 그런 식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은 그래도 교통망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산들이 가로막혀 버리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형태의 국가를 형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농사도 잘 안 돼. 이게 올리브나 키우고 하는 거지. 그럼 어때야 돼요? 무역을 해야 돼. 그리고 농사가 되는 곳에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하기 때문에 배 타고 많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프로타고라스도 그랬어요. 여행을 많이 이집트도 가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가서 그 사회를 본 거야. 사회마다 관습이 다 다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장례 풍습도 다르고 가족 제도도 다르고 그랬잖아요. 그걸 관찰한 거예요. 아까 경험 귀납적 방법을 취했다 그랬죠? 결론으로 보편타당한 규범은 불가능하구나. 규범이라는 건 개인이든 사회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상대주의 교훈인데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들 몇 가지만 봅시다. 어떤 도덕 규범의 효력은 그것을 규범으로 인정하는 개인이나 사회로만 한정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편타당한 도덕이 없단 말이에요. 모두 상대적 타당성만 지녀요. 한국 사회의 규범은 한국 사회에서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사회의 그 규범은 미국 사회에서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그 외국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그쪽 나라 애들의 그 문화를 보고 굉장히 혐오감이 들었던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중국 애들도 그렇던데 서양 애들도 남자애들이 우통을 많이 벗고 다녀요. 그리고 그 날씨가 우리나라 여름처럼 그렇게 덥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기중이 기후라서. 그 당시만 해도 차에 에어컨이 없어요. 지하철도 에어컨 없습니다. 환장합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운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통 벗고 운전합니다. 그렇게 우통을 많이 벗고 다녀요. 근데 늙으신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규범에 물들어 있는 부모님들 보면 전부 쌍놈인 거죠. 저 가가지고 그러면 거의 붙들고 니네들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한국에서만 타당한 규범을 외국에다가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도덕 규범을 다른 개인이나 사회에 보편적으로 강요하면 안 돼. 어떤 의미에서는 장점이에요.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관용해야죠. 왜? 도덕은 상대적이니까. 보편타당한 도덕은 없고 전부 상대적인 타당성만 가지니까. 자, 요게 그 윤리적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인식론적인 상대주의를 밑에 깔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보편타당한 지식을 가질 수 없어요. 이건 그 일반적인 지식이든 도덕적인 지식이든 마찬가지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깔고 이야기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주제 하나만 좀 보도록 합시다. 요건 뭐냐면 덕혜 교수 가능성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 소피스트들은 순회 교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돈이 몰려 있었던 아테네에 와가지고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아크로폴리스 아고라라고 그 당시에 민주정 아테네 시대의 시장입니다, 원래. 시장이었는데,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남들과 대화하기 좋아하고, 뭐, 그 기후도 또 그래요. 기후도, 그래서 그쪽 남유럽이고 지중해 쪽 붙어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 친화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지금도 그래요. 낯선 사람하고도 이렇게 쉽게 잘 친해집니다. 그런데 저 북유럽을 가죠. 기후가 안 좋은 나라들 있잖아요. 가면은 북유럽 친구들은 정말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북유럽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날씨가 기본적으로 안 좋아요. 스웨덴 이쪽으로 가면 백야도 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그리고 집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상시적으로 모여가지고 친분을 나누고 뭐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쪽 민족들의 성격에도. 뭐 하여튼 아고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광장이죠, 일종의. 원래는 시장터인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단상이 하나 있습니다. 케팔로스라고 예전에 옷 메이커도 있었는데 그 배꼽이란 뜻입니다. 그게 원래. 케팔로스 맞습니까? 케팔로스 의류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게 원래 히라버인데 원래 배꼽이란 뜻이에요. 이게 단상이 있는데 여기가 쏙 들어가 있거든요. 케팔로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고 아고라가 있고 요 아고라에 요 단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주장이 있으면 여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주장을 펼쳐요. 그러면은 그리스 사람들과 또 호기심이 많은 민족들, 이런 사람들은 뭘 이야기를 하면 모여요. 오늘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서 연설 안 해? 하면서 이렇게 모여 연설을 들어요. 소피스트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제 아테네 왔잖아요. 자기 홍보를 해야 되잖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올라가요. 여러분들 기독교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전도 선교 여행할 때 바울이 여기서 연설했어요. 여기서 연설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데 금기되는 게 있어요. 금기시되는 게 뭐냐면 아테네가 믿는 신을 비방하면 안 돼요. 그런 말만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든 해도 돼. 자, 여기 소피스트 올라가가지고 정말 유명했던 소피스트들이 있어요. 어떤 소피스트가 한 명 있냐면 자기가 만든 물건을 온몸에 막 다 달고 주렁주렁 매달고 자기가 발명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야, 나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내 발명품 한번 봐.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라.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노량진이나 학원들처럼 저한테 배우면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저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죠. 나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고 나한테 배우면 니네들 덕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듣고 있으면은 좀 이제 돈 있는 가문들, 똑똑해 보이네. 그러면은 개인 교사로 받아들여요. 돈을 받고 이제 가서 가르치는 거죠. 자,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 이런 소피스트들의 행태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혐오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해요. 아테네의 그 소중한 전통을 파괴하는 자들. 원래 아테네는요, 스승 제자들 사이에 저런 식으로 돈 받고 거래하면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아테네의 전통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 관계는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관계예요. 하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 사이의 동성애는 그냥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입니다. 동성애는 일반적이에요. 그냥 스승하고 제자 사이에 동성애 관계를 맺어요. 대화편,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에 보면 특히 향연이란 있습니다. 향연편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소크라테스 제자 하나가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돼요. 소크라테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사랑은 정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가 사랑하는 듯이 그런 사랑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소크라테스가 주제를 잡죠. 에로스가 뭐냐. 그게 향연의 주제예요. 어쨌든 간에 얘는 나쁜 놈들이다. 자, 그러면은 소피스트들이 여기 올라가가지고 나는 덕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 덕이 뭐냐? 뭘 가르치겠다는 거냐? 자, 요거는요, 이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 여러분 요거를 아시려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저 덕을 뭐로 이해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한국어,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대 아테네, 고대 히랍어로는 아레테입니다. 아레테. 아레테라는 고대 히랍어 단어입니다. 자, 아레테인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 한자어지만 우리나라 말로 덕이라 그러면은 도덕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뉘앙스가. 어떤 도덕적인 착함, 도덕적인 능력 이런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헬라스어의 아레테는 일상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요런 의미예요. 탁월하다, 탁월함, 훌륭함, 탁월함, 훌륭함 요런 의미가 강합니다. 요게 일상적인 거예요. 자, 하기 때문에 고대 그 그리스 사람들은 얘도 아레테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레테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훌륭해. 저는 훌륭한 학생이야. 저 뭐 훌륭한 선생이야. 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 보고 저 훌륭한 선생님이야 라고 하면 그 말의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게 뭐예요?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선생님답다 그 말이잖아요. 선생님답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을 참 훌륭하게 한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얘도 아레테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교탁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다. 그러면은 아레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아레테 개념은 언제나 뭐와 관련된 개념이냐면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어떤 기능, 그리고 기능은 그 기능과 관련된 일이 있죠. 어떤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기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아레테라는 건 뭐냐면 기능 수행과 관련된 탁월함이에요. 기능과 관련된 일 있잖아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의 탁월함이 아레테예요. 그 일을 함에 있을 때 탁월함. 하기 때문에 모든 물건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얘 아레테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까지는 아레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 기능이 뭐예요? 분필을 꽂아가지고 제가 이거 할 때 손에도 분필가루 잘 안 묻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것도 한 3번 정도 실패하고 결국은 발견한 거거든요. 다른 것들을 샀는데 분필이 너무 잘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안에 넣으면 부러지고 좀 있으면 스프링 망가져가지고 뭐 어떨 때는 총알처럼 튀어나가고 뭐 그래가 제품을 한 3번 정도 바꿨는데 이게 그래도 가장 훌륭해요. 이게 가지고 있는 기능과 관련된 일을 훌륭하게 수행해. 그러면 얘가 아레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레테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뭐 인간의 아레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다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람다움이라고 할 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고유한 기능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으면 사람답다. 동물이 아니고 사람답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레테가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기능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훌륭함이라는 뜻인데 이 덕이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소피스트들은 뭘 탁월하다고 봤고 뭘 훌륭하다고 봤을까? 자, 개인 문제 처리에 있어서의 능함. 자,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요 아레테인 덕은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요 기능과 관련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덕이란 기본적으로 기능과 관련된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덕을 딱 가진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고덕을 딱 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와 관련된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거 뭐 여기하고 관련 없지만 여러분들 절제라는 덕을 딱 가졌다. 그러면은 뭘 잘할 수 있어요? 저걸 도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비도덕적인 유혹을 잘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덕입니다.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 능력.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소피스트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덕을 가르친다 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저 덕은 어떤 능력이냐? 능력이냐면 이런 능력입니다. 개인 문제 처리에 있어서의 능함, 능력.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아테네에 살고 있죠?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입신양명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걸 대표하는 게 수사술이에요. 변론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덕을 가르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저 수사술이에요. 수사술. 법정과 민회에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 자, 가르침이라 덕의 교수란 현실에서 입신양면에 필요한 능력, 기술의 가르침을 말한다. 뭐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소크라테스가 이런 식의 가르침은 불가능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보시고요. 자, 이제 대표적 사례를 볼 텐데 여러분들 그 플라톤의 대화편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에는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 각각을 다 알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교재나 아니면은 제 강의록에 등장하는 요 소피스트들은 우리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프로타고라스예요. 프로타고라스인데요. 자, 여러분들 프로타고라스라면 아마 잘 아시는 분도 있을 테죠? 인간 만물 척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재 한번 보실까요? 12페이지 보시면 인간 만물 척도설 이렇게 되어 있죠. 뭐가 인간 만물 척도설이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 유명한 인간 만물 척도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소피스트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리스의 고대 헬라스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자연 철학입니다. 자연 철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주장하는 바는 다 달라요. 자, 자연 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탐구했던 게 뭐냐면은 세계의 제1원리예요. 세계의 제1원리. 세계의 제1원리.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그러죠. 그렇게 끊임없이 변하고 생멸하는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내면서도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생멸하지 않는 원리. 존재의 근원. 그게 뭐냐 이런 걸 탐구했단 말이에요. 탐구했는데 소피스트들은 이런 거 있어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면 여기에 근거해서 참된 진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진리성을 가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험 대상이 아니거든. 감각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모든 인식은 그 감각 경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렇게 보는 게 소피스트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라 이야기하냐? 있음과 없음 있잖아요. 존재와 비존재의 판단 기준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야. 각각의 개인이라는 겁니다. 존재와 비존재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인식 주체인 각 개인이라는 거지. 각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김병찬은 A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홍길동은 A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자, 있음과 없음, 존재와 비존재의 판단 기준은 각 개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함축하냐면 세계에 대한 각자의 인식 혹은 판단이 있죠. 그 판단은 각자에게 참이다.
A는 있다라는 판단 있죠. 이 판단은 김병찬에게는 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홍길동에게는 참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홍길동에게는 참이 아니야. 그런데 이 홍길동의 요 판단 있죠. 요 판단은 홍길동에게는 참이에요. 그런데 김병찬에게는 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러면은 요 두 판단의 진리값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기준이 있냐? 자,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경험론자들은 경험되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경험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건 있다 없다 말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합리적 추론을 통해 외계인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경험론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외계인이 있냐 없냐. 자, 여러분 그 외계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본 적도 없는 외계인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 근대 경험론 보면 제일 처음에 뭐 베이컨 뭐 있고 다음에 뭐 그 로커 나오고 그 다음에 근대 경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보면 주요 학자 중에 한 명이 버클리라는 분이 있어요. 버클리라는 분이 계신데 버클리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지각됨은 존재됨이다. 지각됨은 존재됨이라. 그러니까 우리 경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존재하는 것. 그럼 지각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유명한 명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 아까 우리 인식론적 상대주의에서 우리의 판단은 어떤 타당성만 가진다고? 보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안 된다 그랬죠. 상대적 타당성만 가진다 그랬죠. 상대적 타당성의 의미예요, 이게. 세계에 대한 어떤 사람의 판단은 그 사람에게만 참이야. 무슨 말이죠? 이게 인간 만물 척도설의 함의예요. 인식론적인 함의예요. 그래서 진리는 주관에 따라 상대적이다. 이건 김병찬한테만 참인 거야. 요건 홍길동에게한테만 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세계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 타당성만 지닌다. 그리고 인식의 진위를 판별해주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경험 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도,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설마 근데 요새는 뭐 아무거나 낼 테니까. 자, 뭐, 요 내용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좀 더 중요한 건, 우린 윤리과지 않습니까? 좀 더 중요한 건, 요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이에요. 그리고 개정 전 교과서, 그러니까 작년까지 사용된 교과서에 이 인간 만물 척도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이 나와 있는 그 책이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비판을 했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첫째 비판은 이거예요. 인간 만물 척도설을 따르게 되면 굳이 인간 만물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존재와 비존재를 결정하는 기준은 각 개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개인이 이건 존재한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판정할 때 뭘 가지고 판정해요? 자신의 주관적 경험, 즉 감각, 지각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각 능력 있잖아요. 감각 능력은 인간만 가진 게 아니야.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감각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 만물 척도설을 확정하게 되면은 굳이 인간만이 만물의 척도일 이유가 없죠.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자들, 소위 말해 감관을 가지고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는 다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감각 능력을 소유한 모든 존재자는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있으므로 인간만이 만물의 척도로 규정하는 건 잘못이다. 이게 첫 번째 비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뭐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비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소피스트는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덕에 가르치고, 우리는 덕을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프로타고라스 편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보면 그 대화편 제목이 프로타고라스예요. 프로타고라스인데 그게 어떻게 써진 거냐면 소크라테스가 막 자고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제자 한 명이 자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새벽에 막 깨워요. 막 깨워.
깨워가지고 빨리 일어나세요 하면서 막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프로타고라스 선생님이 지금 우리 동네에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가서 빨리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면서 깨운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 싫어하거든요. 내가 굳이 가야 되겠냐? 가요. 어쨌든 가가지고 프로타고라스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때 프로타고라스가 나는 덕을 가르칠 수 있어. 그리고 소크라테스 아니 당신 지금 덕 가르치면 돈 받고 가르친다며요. 물론 그 소크라테스가 나이가 더 많아요. 프로타고라스가 하니까 당연하지 이래요. 그리고 내가 받고 있는 돈은 내가 가르치는 내용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은 거야. 나 진짜 싸게 가르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덕의 가르침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사이에. 어쨌든 간에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 뭘 주장했다고? 난 덕을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했죠. 주장을 하고 요 주장하고 뭐와 모순이냐면 인간 만물 척도설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장 사이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게 왜 모순이냐? 보세요. 각자가 지닌 의견과 판단은 각자에게 참이라면, 인간 만물 척도설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지식은 상대적 타당성만 가진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세계에 대해서 무엇인가 판단을 했으면 그 판단은 김병찬이 판단했으면 그 판단은 김병찬한테 참이야. 홍길동의 판단은 홍길동한테 참이죠.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진입값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뭐예요? 보편적 기준은 없잖아요. 보편 타당한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각자가 지닌 의견과 판단은 각자에게 참이라면, 인간 만물 척도설을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내가 너보다 현명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내 판단이 참이고 넌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똑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인간 만물 척도설에 따르면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의견은 각자에게 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프로타고라스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무지하게 현명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덕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타고라스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진짜 대화편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 수강료가 얼마죠? 그러니까 김병찬이 갑자기 여러분, 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정말 싸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은 나는 교사고 너희들은 학생이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덕의 교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현명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판단은 너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인간 만물 척도설하고 맞지가 않아. 그렇죠?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현명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누구도 타인의 교사로 자처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자처하고 있잖아, 지금. 따라서 요 두 주장 사이에 모순이 있어요. 덕을 가르친다 라는 것과 인간 만물 척도설 사이에 모순이 있다. 요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프로타고라스만 빨리 끝내고 좀 쉽시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윤리학적 입장인데 이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도덕체계 수립 불가능합니다. 왜?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은요, 개인적인, 극단적인 개인적 상대주의자는 아니에요. 사회적 상대주의자예요. 하기 때문에 이 도덕이라면 도덕 규범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 토대가 뭐냐? 어떤 토대에 기초해서 도덕이 수립되냐? 개인 혹은 개인이 속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상대적인 신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도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도덕체계의 다양한 도덕체계들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고 그것들의 우열을 판단해 줄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기준 이런 거 존재할 수가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프로타고라스의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예요.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 실용주의의 원류, 근원을 소피스트로 봐요. 소피스트 보는데 한번 봅시다. 아까 말했죠. 도덕의 진리성, 도덕 판단이라든지 도덕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
것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기준은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요렇게는 물을 수 있어요. 도덕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 혹은 선택 기준. 그 기준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분, 자, 프로타고라스 입법자라 그랬죠. 그렇죠. 입법자라 그랬죠.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어떤 지역을 갔어. 그래가지고 법이라는 건 뭔가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규범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규범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 후보자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A라는 규범, B라는 규범, C라는 규범이 있다. 요게 이제 후보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자, 선택 기준은 진리성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니까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요걸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이냐? 자, 요걸 기준으로 더 나은 의견이라는 게 있다. 기본적으로 더 나은 의견이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더 나은 의견이라는 게 뭐냐? 개인과 사회가 직면해 있는 현실적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의견. 간단히 말하면 뭘 가지고 있는 거? 유용성이죠. 유용성, 실용성. 실용성을 지닌 의견이 더 나은 의견이에요. 더 나은 의견이에요. 자, 더 나은 도덕이란 어떤 거냐?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요 문제가 있었죠. 어떤 한 사회라든지 아니면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요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는 선택지를 고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나은 도덕이란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용성을 지닌 도덕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내리죠? 어떤 도덕이 있다. 어떤 도덕 규범이 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거 참 가치가 딴 게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 이게 A가 B보다 더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 가치의 원천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가치의 원천은 무슨 제1원리로부터 오고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성격, 실용성입니다. 도덕의 가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용성에서 오는 거예요. 도덕의 가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용성에서 온다. 그래서 도덕이 지닌 가치의 원천이 실용성이다. 하기 때문에 현대 실용주의의 근원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자, 요거만 빨리 하고 갈게요.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상대주의에는 개인적인 형태의 상대주의가 있고 사회적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상대주의자라고 평가를 받아요. 왜 그러냐? 자, 요 주제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라는 건 어떤 삶이냐? 윤리적 삶이라는 어떤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프로타고라스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현존하는 사회의 관습 혹은 도덕 규범은 개인과 사회의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판명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피스트들한테는 도덕은요, 노모스예요. 그냥 관습이야, 관습. 어떤 공동체의 긴 공동체의 역사 있잖아요. 그 속에서 형성되어서 어떤 시점에 형성되어 알지도 못해. 누가 만든지도 모르겠지만 형성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어떤 시점에서는 A, B, C, D라는 도덕규범, 도덕체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 다 없어지고 B, C, D는 없어지고 A만 남아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사 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인사 방법, 예를 보니까 막 말 못하는 건 아닌데 두세 살만 돼도 우리 한국에 있는 애기들 어른 만나면 막 엉덩이 들고 이렇게 막 숙여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게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관습적 규범이잖아요. 규범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만 남은 거야. 그 전에 이런 선택지가 있었을 거예요.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고, 아니면 악수를 하든지, 포옹을 하든지, 남유럽 애들처럼 이렇게 볼뽀뽀 하잖아요. 이렇게 비주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사회는 이렇게 진행되면서, 어른 보면 이제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그거 남은 거야. 그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 관행이 남은 거예요, 관습이. 자, 그러면은,
요놈들 없어지고 요놈만 남았단 말이에요. 왜 남았냐? 아까 도덕의 가치의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프로타고라스는 실용성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저게 왜 남았냐? 왜 살아남았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과 사회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서 출세하고 싶죠? 아까 덕의 가르침 뭐라 그랬습니까? 입신양명한 기술,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프로타고라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익이 되잖아요. 따라야지.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 삶이란 각자가 속한 사회의 관습 혹은 규범을 습득하고 그것에 복종하는 삶이다. 그래서 온건한 상대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피스트들 중에는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회의주의적 인식론으로 나아갔고 도덕과 관련해서도 극단적인 회의주의자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예 도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회의 규범 따를 필요 없어. 그거 아무 정당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삶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소피스트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프로타고라스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 하지요.